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방송되었던 100가지 위대한 발견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전 빌라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 전시관입니다. 저희는 이미 8번에 걸쳐 과학사를 빛낸 100가지 발견들을 방송했는데요. 그것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의학, 유전학, 지질학, 천문학, 그리고 진화론 등이었습니다. 인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뤄냈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100가지 위대한 발견을 골랐는지 궁금하시겠죠? 저희는 이번에 사이언스 채널이라는 방송사와 함께 대학 교수, 연구원들, 그리고 과학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가 진짜 전문가냐? 그건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이러한 100가지 위대한 발견 중에서 1위는 뭔가요? 9위는요? 아님 99위는요? 그래서 고심을 하던 제작진은 그 순위를 공개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100가지 위대한 발견 중에서 10가지를 넘선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꼽혔는지 채널 고정하시고 볼륨을 높이시고 여러분 생각과 비교해가면서 탑10에 오른 위대한 발견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10대 위대한 발견을 카운트다운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 맨 처음 소개할 발견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10위에 꼽힌 것입니다. 보통 카운트다운이 10위에서 시작해 1위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것도 갈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발견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두 단어죠. 아이작 뉴턴. 과학사에서 아이작 뉴턴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과학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천재성이 이뤄낸 눈부신 발견들은 근대 과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과도 지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낸 것이죠. 모든 물체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만유 인력을 이해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발견은 순위에 들지 못했죠. 작디작은 우주먼지에서부터 은하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 적용되는 이 어마어마한 힘, 바로 그 만유 인력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끌어당기진 못한 것이죠. 안타깝네요, 아이작. 하지만 10위는 그의 또 다른 위대한 발견입니다.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을 물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3권의 연작을 저술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뉴턴의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 법칙입니다. 3가지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스 하키를 예로 들어보죠. 아주 간단해요. 하키 퍽을 치면 얼음 위를 계속해서 나아가죠.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서는 거의 무한정이다시피 나아갑니다. 스틱으로 퍽을 치면 퍽의 가속도가 붙게 돼요. 가만히 정지해 있던 퍽이 속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게 제2 법칙인데 법칙을 적용하면 계산도 가능하죠. 제3법칙의 요지는 스틱으로 퍽을 치면 스틱도 퍽에 가해진 것과 똑같은 힘을 되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 때린 이의 손가락 관절도 맞은 턱만큼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오늘날 고전 물리학이라 불리는 학문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9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관한 것입니다. 16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이미 현미경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물질까지 크게 확대시켜 볼 수 있는 현미경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6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던 중 작은 상자 모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셀, 즉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레벤 호크는 과학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버트 훅의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은 그는 직접 현미경을 만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어떤 현미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국 메릴랜드주 카네기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지프 갈 박사님을 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벤 후크라는 분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레벤 후크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원생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생 동물은 연못 같은 데 사는 단세포 동물을 말하죠.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만든 현미경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그러죠. 여기 그 현미경 있나요? 진짜는 아니고요. 모양을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얇은 금속판 사이에 한 개의 렌즈를 끼워 만든 단한 렌즈 현미경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이 작은 핀 위에다 원하는 표본을 꽂은 다음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작은 구멍에다 눈을 대서 렌즈를 통해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꽂은 게 없어서 그냥 핀 끝만 보이는데 여기다 관찰하고 싶은 표본, 예를 들어 곤충 같은 걸 꽂고 들여다보면 되는 거였죠. 한번 직접 보실래요? 예. 이게 생각보다 묵직하군요. 노쇠로 만든 거라. 무게가 좀 나가죠. 그런 현미경을 만들어서 1675년 레벤 호크는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한 방울의 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방울 안에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건 바로 미생물이었습니다. 한번 봐도 요즘 애들 장난감보다 못해 보이는데요. 네, 이걸로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원생 동물이라든가 박테리아, 정자를 최초로 발견했으니까요. 작지만 대단하네요. 아주 정교한 게 과학적이죠. 초점도 잘 맞습니다. 관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손쉽게 볼 수 있는 장치예요. 제법 쓸만하죠. 그게 뭔지 알았을까요? 보이는 게 뭔지 알았냐는 말이죠. 글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는 다들 신기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물 속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작고 섬세하면서도 앙증맞게 생긴 것이 어떤 식으로 현미경 노릇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은 지역이란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린 자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항생제가 없었다면 전 지금쯤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아프고 또 아팠죠. 그때마다 병과 싸워 이기는데 항생제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페니실린은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항생제로 20세기에 나온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어쨌든 페니실린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8위는 페니실린입니다. 일 차 대전의 사망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상처에 감염을 입어 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엔 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중엔 스코틀랜드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도 있었습니다.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던 플레밍은 배양 접시에서 이상한 것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곰팡이인 페니실륨 노타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팡이에서 세균의 치명적인 물질이 나온다고 짐작하고는 그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추출해 치료제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패였습니다. 애쓴 보람도 없이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제이는 1935년에 미완성인 플레밍의 연구 기록을 접하고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둘은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페니실린을 추출해 정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0년엔 실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쥐 8마리에게 치명적인 양의 연쇄구균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4마리에게만 페니실린을 주사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안가 나왔죠. 페니실린을 맞지 않은 생쥐들은 모두 죽었지만 맞은 것들은 4 중 3이나 살아있었습니다. 플레밍으로부터 플로리와 체인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항생물질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기적의 약이었죠. 사람들을 끔찍하게 괴롭혀댔던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폐혈증, 류머티스열, 성홍열, 매독, 임질 같은 것들을요. 이젠 아무도 치명적인 병으로는 안 여기게 됐죠. 하류에 이어 치료 역시 의학과 관련된 발견입니다. 엑스레이처럼 뜻하지 않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이번에 소개할 세균설처럼 여러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서로 더해져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1846년의 비인은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비인 종합병원에는 죽음의 망령이 떠돌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러 온 산모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사망 원인은 산용열과 자궁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 새로 부임한 이그나즈 샘멜바이스 박사는 이런 상황에 몹시 놀란 한편 아주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병동이 2개 있었는데 한쪽 병동에선 의사들이 직접 아기를 받았고 다른 한쪽 병동에선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샘멜바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직접 맡고 있는 병동의 산모들은 7%가 소위 말하는 그 산용열 때문에 죽어갔는데 산파들이 맡은 산모들은 겨우 2%만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도무지 석연치가 않았죠. 더 많이 배운 의사들 쪽이 뭐가 나아도 나아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샘멜바이스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은 산모들이 사망하면 그 부검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산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부검을 마친 의사들은 손도 안 씻고 아기를 받거나 산모들을 검진했어요. 꼭 자동차를 손보고 나서 그 기름 묻은 손 그대로 다른 차를 손보는 정비공 같았죠. 하긴 정비공이야 굳이 닦을 필요도 없긴 하죠. 샘멜바이스는 눈에는 안 보이는 무언가가 의사들의 손에 묻어와 산모들을 죽게 만드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장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의학도들의 손을 염소 용액으로 씻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들의 사망률이 갑자기 1%로 뚝 떨어졌어요. 산파들 쪽보다도 낮았죠. 이 시험을 통해 샘멜바이스는 산용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46년엔 아무도 세균과 감염을 관련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샘멜바이스의 의견은 무시됐고 세균에 주목하는 과학자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꼬박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파스테르는 자식 5 중 3을 장티푸스로 잃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전염병의 원인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파스테르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맥주와 포도주 산업 덕분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자국의 포도주 산업을 망쳐놓는 원흉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한 포도주들이 세균 같은 미생물에 오염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균 때문에 포도주가 쉬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세균들은 간단한 열 처리만으로도 죽어버렸고 포도주는 멀쩡했습니다. 파스테르 살균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전염병의 감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균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세균설입니다. 현대의학의 출발점은 사실상 세균설이죠. 세균설의 핵심 이론은 바로 한 개의 미생물이 모두에게 한 가지의 질병만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유전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유기는 유전이란 신비의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죠. 때는 19세기 중반.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였던 그레고르 멘델은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유전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멘델은 본래 호기심이 많았고 자연을 깊이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식물 연구는 물론이고 기상학과 진화론에도 폭넓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체코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일하던 멘델은 여러 가지 품종의 완두를 잡종으로 교배해 그 결과 나온 자손의 특징을 관찰했죠. 왜 완두였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이라더군요. 멘델은 둥근 모양의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했을 때 그 자손은 둥글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형질이 섞여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잡종 교배로 나온 둥근 모양의 콩을 교배해보니 2대에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게 섞여 나왔습니다. 멘델은 실험을 계속해 무엇 때문에 1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2대에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주름진 형질을 가진 2대 완두콩의 개체수를 세어보았더니 정확히 4분의 1에 해당됐죠. 멘델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우열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는데 그는 그때까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실험은 몇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를 두고 멘델은 눈을 뗄 수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다양한 종을 교배하더라도 잠재된 형질은 나타나기 마련이며 또 2대에 꼭 4분의 1만큼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죠. 생물의 형질은 세대를 거치며 일정한 비율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멘델이 최초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전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유전학 사상 최초의 위대한 발견은 이렇게 멘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유전 특질은 멘델이 말한 한 쌍의 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는 각각의 형질에 대해 각각 하나씩의 인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들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우성으로 또 어떤 것은 열성으로 발현됩니다. 멘델이 말했던 인자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또 유전 형질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유발되는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자손 세대의 4분의 1만큼 다시 나타납니다. 이 형질은 주근깨나 혀를 말지 못하는 것처럼 큰 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낭포성 섬유증이나 테이섹스병처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고작 완두콩 실험으로 밝혀졌다니 대단하죠.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소개한 100가지 위대한 발견 중에서 10위에서 6위까지를 재밌게 보셨나요? 대단하죠? 자, 위대한 발견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5번째 위대한 발견은 그야말로 과학사의 일대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건 바로 우리가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냐고요? 지구가 움직이니까요. (1543년) 한 70세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이자 변호사였지만 그는 40년간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의 연구는 당시로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신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천체를 연구하던 청년 코페르니쿠스는 고대 그리스의 천동설로는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화성은 그래서 멈추고 생각했죠. 점점 작아지다가 혹시 지구가 사라질 도는 겁니다. 것은 아닐까? 이제 다시 앞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태양이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행성들이 항상 똑같은 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다른 행성과 같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면 행성의 운동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통찰이었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새로운 이론이 생겨났죠. 이 생각과 이 책이 세상을 바꾼 거죠. 예, 그로 인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밑그림이 없었다면 물리학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우주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이 발견에 관한 기록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 작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코페르니쿠스는 뇌졸중과 마비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4위로 선정된 위대한 발견은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1869년)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쓰다가 어떻게 하면 당시에 알려진 63개의 원소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각 원소마다 카드를 만들고 각각의 카드에 원소의 이름과 원자량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다른 원소와의 유사점 등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놀이 하듯 카드를 내려놓고 특정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카드를 재배열했죠. 그때가 바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놀라운 것이 펼쳐졌죠. 원소들은 7개의 수직적인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의 주기적인 그룹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서로 유사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각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죠. 그 표는 아주 정확해서 멘델레예프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3가지 원소의 존재와 성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붕소와 같은 것 하나, 알루미늄과 같은 것 하나, 규소와 같은 것 하나를 예측했죠. 결국 멘델레예프가 옳았습니다. 그 원소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독일 화학자 로타르 마이어도 어느 정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이어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사실 마이어는 주기율에 대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멘델레예프처럼 어떤 예측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감한 예측이 갖는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죠. 명확하지 않은 걸 정확히 예측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뒤 그것은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됐습니다.
주기율표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주기율표가 있기에 우린 화학을 논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원소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주기율표가 없는 화학은 악보가 없는 베토벤 소나타와 같습니다. 멘델레예프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주기율표에 남겨놓았습니다. 101번째 원소는 그의 이름을 따 지어졌죠. 바로 멘델레뷸입니다. 화학자들만 주기율표를 좋아하는 건 아니네요. 선생님도 하나 갖고 있다면서요. 아, 예, 저도 갖고 다닙니다. 보여주세요. 혹시 몰라서요. 실은 꽤 많이 이용합니다. 봅시다. 작은 거예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주기율표에서 질소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소가 7번이죠. 네, 잠깐만요. 그건 황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세상에. 땡, 틀렸어요. 인이에요. 인. 인이 맞고요. 그건 인이 15번 맞죠? 예, 거기서 8을 더해야 돼요. 네, 이럴까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7에 8을 더해서 15번 인이 된다. 거기 규칙이 있네요. 이제야 알겠네요. 세상을 뒤흔든 100가지 위대한 발견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선정한 탑10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깐 자리를 비웠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주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을 소개하고자 하니까요. 그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항상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간의 속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시공간관념을 뒤집어 놓은 이 천재 과학자가 영광의 3위와 2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는 MC 제곱과 같다는 이 유명한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을 들고 나온 건 광속도로 접근할 때 발생하는 기괴한 왜곡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공간은 압축되고 몸은 무거워지고 시간은 더디게 가는데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몸은 더 무거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 m은 속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선 광선을 내쏘는 섬광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는 섬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데 그 섬광의 질량이 글쎄 줄어든 거예요. 광선을 발산하면 섬광의 질량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광선의 에너지 E는 섬광의 질량 M으로부터 나오며 그 비율은 광속 C의 제곱이다. 바로 이렇게 된 거죠. 또 이 방정식은 아주 작은 양의 물질 속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야구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던질수록 공의 에너지는 더 세지죠. 자, 그렇다면 정지 상태일 때는 어떨까요? 방정식을 완성했을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미 정지 상태로 있는 것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덕분에 과학은 비약적으로 도약했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새삼 다시 보게 됐습니다. (3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스위스 특허국에서 일했던 한 무명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린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 공간인지 알게 됐죠. 그 직원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00년대 초 그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송의 궤도 때문이었죠.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인해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법칙은 수송의 궤도를 바르게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수송의 근일점, 즉 궤도상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과 관련이 있었죠. 100년마다 수송의 근일점은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죠. 대담하고 놀랍게도 청년 아인슈타인은 수송 궤도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다듬는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미치오 카쿠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뉴턴 이론에서 중력은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뉴턴 이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 즉 가속도나 지그재그 움직임 또는 원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원했습니다. 여기엔 파동, 즉 중력파가 있어야 하죠. 즉 중력이 마법을 행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력이 퍼지려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8분이 걸립니다. 중력이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원했죠. 그것이 바로 굴절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굴절이 돼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굴절 공간 개념이 수성의 궤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렀죠. 트램펄린 그물이 있고 그 한가운데 볼링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볼링공 때문에 그물이 축 처지게 되겠죠. 이제 그물 둘레 구슬을 쏩니다. 그럼 그 구슬은 볼링공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뉴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간적인 힘이 작용해서 구슬을 볼링공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리는 힘이란 없어. 트램펄린 그물이 있을 뿐이지 왜 구슬이 볼링공 주위를 도느냐고. 그야 그물이 구슬을 밀어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의자에 앉아 있죠?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공간이 우리를 지구 쪽으로 밀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얼마 앞으로 다가온 일식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됐죠. 일식이 있기 전과 있은 후 뒤에 있던 별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진을 일식 동안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죠. 일식 동안에 찍은 사진은 이때 별들의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중력장을 지나가는 순간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옳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견은 세상을 뒤흔들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방정식을 연구하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 간단한 방정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숙제의 해답이 됐죠. 밤하늘을 보면서 이 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던 문제 말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사의 길이 남을 9가지 위대한 발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의학과 화학, 물리학과 우주학 그리고 유전학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여러분이 대망의 1위로 선정한 최고의 위대한 발견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이 발견은 아직도 많은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과학자는 자신이 관찰한 자연의 신비에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이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발견을 과학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1820년대만 해도 외과 수술은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마취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술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갑니다.
강의실을 뛰쳐나간 청년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의과생이었지만 수술 장면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결국 다윈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과대를 중퇴했고 자신의 꿈을 따라 자연학자의 길을 갑니다. 그 후 다윈은 자연학자로 고용돼 영국의 비그로에 탑승합니다. 비그로는 전 세계를 돌며 항해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띠고 출항해 5년간을 바다 위에 머물렀습니다. 다윈에게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죠. 다윈은 선장과 같은 선실을 썼는데 창조서를 비롯해 몇 가지 점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윈, 선장은 성경의 창조서를 철석같이 믿었던 반면 다윈은 수백만 년의 변화를 거쳐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죠. 이러한 논쟁은 평생 동안 다윈을 따라다녔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원했나요? 아니요, 다윈의 아버지가 모든 걸 대했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이고 다윈을 도와줄 사람들의 인건비에다 수집한 동식물 표본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모든 걸 봐줬어요. 다윈은 배 한 구석에 작업 공간을 확보했고 거기서 표본을 만들고 연구했습니다. 호주에서 남미를 향해 가던 비그로는 중간에 잠깐씩 정박하곤 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36일간을 머물렀었는데요. 다윈에겐 절호의 기회였죠. 그는 그곳에 자생하는 동식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했고 그걸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천여 종의 표본을 제작했습니다. 관찰이 끝나고 나면 배 위에 올라와 관찰했던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돌아온 지 몇 년이 흐른 1837년이 돼서야 다윈은 자신이 만든 표본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던진 의미심장한 질문, 그건 바로 생명의 법칙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질문의 요점이었나요? 네, 다윈은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왜 물리학이나 화학에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법칙을 원했던 거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했던 다윈의 탐구 활동은 그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형태를 갖춰 나갑니다. 그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같은 종이라도 신체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령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리새는 사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부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단하면서도 뭉툭한 부리를 갖고 있어서 조개 껍질을 부수기 좋은 모양인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좀 더 가늘고 뾰족해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먹이를 쪼기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수께끼처럼 보이던 것들이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이해가 됐고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종이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다윈의 통찰을 통해 인류의 과학사는 또 한 번 전진합니다. 그는 진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통찰력이 어떤 점에서 남다르다는 거죠? 자연에 의해 선택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선택이라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생명체를 그려넣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와 같은 생각을 해냅니다. 유명한 유전학자인 도브젠스키는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생물학이 진화의 생물학임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결국 생물학이란 진화를 다루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859년 다윈 이래로 우리 인간은 어떤 진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또 자연계에서 다른 종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생명의 나무의 일부분이죠. 혈통이라든가 DNA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추상적인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윈이 이론을 발표하는데 20년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특히 다윈의 부인은 그가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이론을 발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처음 결혼할 때 당신이 하는 과학 연구가 우리 둘을 영원히 갈라놓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와, 남편 걱정을 많이 한 거죠. 물론 다윈 역시 섣불리 이론을 내놨다가 논쟁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1859년 다윈은 마침내 그의 자연 선택설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가 쓴 종의 기원은 과학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론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은데요. 다윈 역시 이런 말을 했었죠.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다윈으로서 과학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금 당장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예외가 생기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영원한 이론이란 없고 다만 잠정적인 이론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교리나 신조처럼 받아들여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해. 하지만 아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포 유전학이라든가 DNA 연구도 다 따지고 보면 진화론의 타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 안에서 다윈의 과학 이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10대 발견들을 훑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발견이 10위 안에 들지 못해 실망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전자기장은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TV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여러분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발견도 있죠. 지구판이라든가 아님 빅뱅 이론은 어떻고요? 지구의 지각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달라졌을 테고 빅뱅 이론이 없었다면 우주도 지금과는 달라졌겠죠. 따지고 보면 모두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 중에 딱 10개만 고르느라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패러데이가 전자기장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는 물었대요. 패러데이 씨, 대체 이게 무슨 쓸모가 있죠? 이에 패러데이가 말하길, 부인, 그럼 갓 태어난 아기는 무슨 쓸모가 있나요? 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이 오줌 싸개가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애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기나 전자기장은 모두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셨나요? 제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만났고요. 연구자들, 과학사가, 노벨상 수상자까지. 그분들은 한결같이 과학을 사랑하고 발견의 기쁨에 빠져 있었죠. 100가지나 되는 위대한 발견과 그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접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눈이 보다 밝아지고 넓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인류는 더 많은 탐험과 발견과 이해를 통해 진리에 접근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